5천만 원이요? 혹시 보이스 피싱범이세요? 당장 나가세요. 어차피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육신인데 왜 사람들은 그 껍데기에만 집착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처음 볼 때 무엇부터 보십니까? 번쩍이는 시계입니까? 아니면 명품 가방의 로고입니까? 여기 평생을 일궈온 수천억의 자산보다 사람의 진심을 더 귀하게 여겼던 한 노신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보다 더 냉혹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느 유독 시린 겨울날 한 노인이 낡은 운동화를 신고 서울 한복판 가온은행의 문을 밀고 들어서며 시작됩니다. 에라이, 이 노인네야.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당장 안 나가요? 가온은행 강남 금융센터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가장 먼저 영식을 맞이한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은주의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영식은 그저 3년 전 시장통에서 10,000원 주고 산 보풀, 일어난 점퍼의 지퍼를 추스르며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을 뿐입니다. 은주는 명품 향수 냄새를 풍기며 영식에게 다가와 코를 움켜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노숙자 쉼터 아니에요. 냄새나니까 저기 구석에 가서 앉아있든가 아니면 그냥 나가세요.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요. 은주의 눈빛에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실적을 채워줄 VIP 고객의 발등을 닦아줄 준비만 되어 있는 오만한 사냥개 같았지요. 영식은 허허 웃으며 품속에서 때 묻은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서리가 다 닳아버린 낡은 통장 하나를 창구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저기 상담 좀 하려고 왔는데 내가 오늘 돈을 좀 찾으려고 해요. 은주는 영식이 내민 통장을 마치 오물이 묻은 쓰레기를 보듯 손가락 끝으로 툭 쳐내며 말했습니다. 돈요? 할아버지 통장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래요. 딱 보니까 기초연금이나 타러 오신 것 같은데 저기 일반 창구 가서 줄 서세요. 여기는 저처럼 귀한 분들 모시는 VIP 전담 창구라고요. 은주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에 앉아있던 양복 차림의 고객들이 영식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웬 노인네가 저기서 민폐야. 저러니까 나라꼴이 이 모양이지. 노숙자 같은데 은행에서 왜 안 쫓아내나 몰라.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영식의 가슴을 찔렀지만 영식은 그저 묵묵히 통장을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아니, 내가 오늘 꼭 찾아야 할 돈이 있어서 그래요. 5천만 원만 인출해 줄 수 있겠소? 5천만 원요? 순간 은주의 입에서 천박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푸아, 할아버지, 지금 농담하세요? 5천만 원이 무슨 애들 장난감 값인 줄 아세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평생 구경도 못 해봤을 큰 돈인데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은주는 이제 대놓고 영식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옆 창구 직원에게 고개를 돌리며 소리쳤지요. 야, 민수야. 이 할아버지 좀 봐. 낡은 점퍼 입고 와서 5천만 원 찾겠대. 치매가 온 건지 아니면 어디서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하고 오신 건가 봐. 로비 안의 사람들은 은주의 말에 동조하며 낄낄거렸습니다. 영식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식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한강건설의 거대한 역사가 숨겨져 있었지만 은주에게는 그저 다 떨어진 종이 뭉치에 불과했습니다. 은주는 영식의 통장을 가로채더니 전산기에 넣는 신용조차 하지 않고 책상 위에 팽개쳤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친절하게 딱 한 번만 말할게요. 이 통장에 잔액 40만 원밖에 없거든요. 5천만 원은커녕 50만 원도 못 찾으니까
당장 나가서 복지센터나 가보세요. 거기 가면 나라에서 쌀이라도 줄지 모르니까. 영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80평생을 당당하게 살아온 한 인간의 존엄성이 단지 낡은 옷차림 하나 때문에 발밑에 먼지처럼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글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계좌가 하나 더 있어요. 확인 좀 해봐 주겠소? 영식의 간절한 부탁에도 은주는 이제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진짜 이 할아버지가 사람 말을 뭘로 듣는 거야? 경비 아저씨, 여기 이상한 노인네 있으니까 빨리 끌어내세요. 다른 고객님들 불편해 하시잖아요. 은주의 외침에 건장한 체격의 경비원이 영식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영식의 낡은 점퍼 소매가 찍 찢어지는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통쾌하다는 듯 웃고 있었고 은주는 승리자라도 된 양거만한 표정으로 영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분수를 아셔야죠.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발을 들여요.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가도 이 대리석 바닥 한 칸 살 돈도 못 벌어. 은주의 마지막 독설이 영식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끌려나가는 영식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낡은 점퍼 안쪽 주머니에 든 휴대폰 속에는 가온은행의 운명을 단숨에 끝장낼 수 있는 번호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영식은 로비 바깥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찬바람이 찢어진 소매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영식의 심장은 분노로 인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영식이 고개를 들었을 때 저 멀리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오는 청년 우진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영식은 자신을 부축하는 우진의 손을 잡고 가온은행의 거대한 유리문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우진아, 할아버지가 오늘 참 중요한 걸 배웠다.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고 속은 보지 않는구나. 영식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영식은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채 두 번도 울리기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회장님. 한강건설 상무입니다. 영식은 가온은행 건물을 노려보며 한 글자씩 꼭꼭 눌러 말했습니다. 상무, 지금 즉시 가온은행 강남 금융센터로 오게. 그리고 우리 한강건설 이름으로 예치된 모든 자금 단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전액 인출할 준비를 해. 예.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한꺼번에 인출하시면 은행 마비가 올 텐데요. 영식의 입술이 차갑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상관없어. 고객을 개돼지 취급하는 은행에 내 돈을 맡길 순 없지. 30분 주겠다. 모든 임원을 소집해서 이리로 집결시켜. 전화를 끄는 영식의 눈빛은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건설 현장을 누비며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세웠던 거인, 한강건설 명예회장 영식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3천억 원. 가온은행 전체 예치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 거대한 자본이 빠져나가는 순간 어떤 지옥도가 펼쳐질지 영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쇼는 끝났습니다. 오만함에 취해 노신사의 진심을 짓밟은 자들에게 진짜 권력이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식은 우진의 부축을 받으며 벤치에 앉아 조용히 시계를 보았습니다. 가온은행의 화려한 간판이 오후의 햇살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지만 영식의 눈에는 그것이 곧
무너져 내릴 사막 위의 모래성처럼 보였습니다. 30분 뒤 이곳은 통곡과 비명이 난무하는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낡은 점퍼 소매가 찢어진 채 벤치에 앉아 있는 한 노인의 전화 한 통이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부라 자부하던 가온은행의 뿌리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30분. 그 짧은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는 지옥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은행 안에서 낄낄거리며 커피를 마시는 자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영식이 전화를 끊고 벤치에 깊게 몸을 묻자 옆에서 지켜보던 우진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방금 상무님께 뭐라고 하신 거예요? 3천억이라니요? 우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동네 구멍가게 할아버지처럼 소박하게 살아온 영식이 뉴스에서나 보던 천문학적인 액수를 입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영식은 찢어진 소매 사이로 드러난 마른 팔을 쓰다듬으며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진아, 세상은 가끔 매를 들어야 가르침을 얻는 법이란다. 저들이 내 낡은 옷을 보고 침을 뱉은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짓밟은 죄는 용서가 안 되는구나. 영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기 전에 섬뜩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 시각 가온은행 안에서는 은주와 병철이 영식의 뒤를 캐내며 조롱의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실 소파에 거만하게 기대앉은 병철은 은주가 가져온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껄껄 웃었습니다. 은주 과장, 아까 그 노인네 처리 아주 잘했어. 우리 지점은 강남의 자존심이야. 그런 물 흐리는 인간들이 들락거리면 진짜 VIP 고객들이 불쾌해한다고. 은주는 칭찬을 들었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지점장님, 제 말이 그 말이에요. 5천만 원이라니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죠. 통장에 40만 원밖에 없는 치매 노인이 어디서 그런 허풍을 떠는지. 아마 보이스피싱에 홀려서 정신이 나간 모양이에요. 은주는 손톱을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노인네들은 예의가 없어요. 지저분한 옷 입고 들어와서 대접받길 원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대리석 바닥 밟는 것도 아깝죠. 제가 아주 시원하게 쫓아냈으니 이제 안 올 거예요. 병철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 가온은행답지. 우리는 사람을 가려받아야 해. 돈 냄새 안 나는 인간들은 문턱도 못 넘게 하라고. 두 사람의 오만한 대화는 가온은행의 높은 천장을 타고 로비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창구 직원들도 줄을 서 있던 고객들도 모두 그 노인이 미친 사람이었다고 단정 지으며 비웃음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온은행 로비의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커먼 대형 세단 한 대가 은행 정문 앞에 멈춰서더니 그 뒤로 똑같은 모델의 세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난 것입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어느덧 은행 앞 왕복 8차선 도로 중 한 개 차선이 시커먼 차들로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창가로 몰려들었습니다. 뭐야, 누가 오는 거야? 국회의원이라도 오나? 아님 대통령이라도 온 거야?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차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은 정장을 칼같이 차려입은 남자 수십 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훈련받은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은행 입구를 향해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두에는 한강건설의 실세이자 영식의 신복인 상무가 서 있었습니다. 상무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화염처럼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감히 어느 놈이 우리 회장님께 손을 댔단 말이냐?
상무의 가슴속에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은행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상무와 임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당황하며 막아서려 했지만 상무의 서슬퍼런 기운에 눌려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상무는 로비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벤치에 앉아 있는 영식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수십 명의 임원이 영식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수십 명이. 건장한 남성이 내지르는 우렁찬 외침이 가온은행의 정적을 단숨에 깨부수었습니다. 은주와 병철은 지점장실 유리를 통해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마시던 커피를 내뿜을 뻔했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저 사람들이 왜 저 노인네한테 인사를 해? 은주의 손에 들려있던 네일 파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병철은 사색이 되어 창문에 바짝 붙었습니다. 회장님? 한강건설?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하지만 병철의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영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찢어진 소매를 한번 털어내더니 상무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식은 다시 가온은행의 자동문을 지나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십 명의 임원이 영식의 뒤를 호위하듯 따랐고 로비의 모든 시선은 영식의 낡은 점퍼가 아닌 그가 내뿜는 압도적인 위엄에 고정되었습니다. 영식은 곧장 은주가 앉아있는 VIP 창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주는 이제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식은 찢어진 소매 끝을 창구 위에 올려두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내 점퍼가 냄새난다고 했나? 그리고 내 분수를 알라고 했지. 영식의 낮은 목소리가 은주의 귓가를 천둥 소리처럼 때렸습니다. 은주는 입술이 파르르 떨려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점장실에서 허겁지겁 뛰어나온 병철이 영식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기, 어르신. 아니, 회장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병철의 목마른 목소리는 이미 애처로울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식은 병철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상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상무, 지금 즉시 우리 한강건설과 계열사가 가온은행에 맡겨둔 모든 돈을 인출하게. 3천억 원, 단 한 푼도 남기지 말고. 그리고 다시는 이 은행과 거래하지 않겠다고 본점에 통보해. 영식의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병철의 무릎이 바닥으로 꺾였습니다. 3천억 원. 그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가온은행 강남금융센터는 파산은 물론이고 본점 전체의 주가가 폭락하며 뱅크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 자명했습니다. 은주는 이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3천억이라는 숫자가 그녀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자신이 노숙자라 비웃으며 쫓아냈던 노인이 사실은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거대 제국의 황제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멈춰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가온은행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이제 진짜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3천억 원의 인출 요청. 그것은 단순한 돈의 이동이 아니라 사람을 우습게 여긴 오만함에 가하는 영식의 무거운 단죄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수백 명의 고객은 이제 숨을 죽인 채 이 기적 같은 반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영식을 비웃던 고객들의 얼굴도 은주만큼이나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었던 자들 앞에 돈보다 더 무서운 한 인간의 분노가 칼날이 되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영식의 눈빛은 이제 가온은행의 운명을 완전히 거두어갈 준비를 마친 사신과도 같았습니다.
금융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곳 강남에서 단 한 사람의 명령으로 3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평생을 성실히 저축해온 서민들의 희망이 담긴 은행 창구가 단 한 번의 오만함 때문에 비명과 통곡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순간을 말입니다. 이제 가온은행의 화려한 간판은 빛을 잃었고 그 안에는 오직 파멸의 냄새만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식의 전액 인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한강건설의 재무팀 직원 수십 명이 일사불란하게 창구를 점령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법인 인감과 거액의 인출 신청서가 들려 있었지요. 3천억 원입니다. 대한민국 10손가락 안에 드는 건설. 제국 한강건설의 모든 운영 자금과 비자금이 이 은행의 금고를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이제 의자에 앉아있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놓인 모니터 속 숫자들은 이제 그녀를 조롱하듯 깜빡이고 있었지요. 회장님, 제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은주가 떨리는 손으로 영식의 옷소매를 잡으려 했지만 상무가 차갑게 그 손을 쳐내버렸습니다. 어디서 더러운 손을 함부로 놀리느냐. 상무의 호령에 은주는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지점장 병철은 이미 이성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3천억 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는 것은 지점 폐쇄를 넘어 은행 본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일이었습니다. 당장 본점 이사회에서 전화가 오고 주가는 곤두박질 칠 것이 뻔했지요. 병철은 영식의 발치에 엎드려 바닥을 기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무지했습니다. 제가 이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탓입니다.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이 직원을 해고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무릎으로 이 로비를 다 닦으라면 닦겠습니다. 제발 거래 중단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병철의 비굴한 외침이 로비에 울려 퍼졌지만 영식의 표정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습니다. 병철 지점장, 아까 당신이 그랬지. 돈 냄새 안 나는 인간들은 문턱도 넘지 말라고. 영식의 낮은 목소리가 병철의 정수리를 때렸습니다. 이제 보니 당신이야말로 사람 냄새가 전혀 안 나는구먼. 돈 냄새에 취해 사람을 못 알아보는 눈을 가졌으니 그 눈을 씻어낼 비용치고는 3천억도 싼 편 아니겠나. 영식의 일침에 병철은 머리를 대리석 바닥에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일반 고객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한강건설이 돈을 다 뺀다고? 그럼 이 은행 망하는 거 아니야? 3천억이나 빠지면 우리 돈은 어떻게 돼? 불안은 산불처럼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창구로 달려들더니 순식간에 수백 명의 고객이 인출 신청서를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뱅크런. 금융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파멸의 징조가 영식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내 돈 내놔. 나도 다 인출할 거야. 가온은행 못 믿겠어. 은주는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성난 고객들을 보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객님들, 진정하세요. 아직 괜찮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목소리는 이미 아수라장이 된 로비의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이 불러온 작은 불씨가 이제 가온은행이라는 거대한 성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아까 영식에게 건넸던 복지센터 번호가 적힌 쪽지가 바닥에 뒹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번호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자신이 될 것이라는 서늘한 직감이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영식은 지옥으로 변해버린 은행 로비를 담담히 응시했습니다. 우지는 할아버지의 곁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인간의 탐욕과 오만이 부르는 비극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정말 이대로 괜찮으신 거예요? 우진의 물음에 영식은 우진의 어깨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우진아,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바로 기초공사다. 사람 됨됨이라는 기초가 무너진 곳에 세워진 금융의 탑은 바람 한 점에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법이지. 영식은 우진을 데리고 다시 밖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식은 은행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병철을 돌아보았습니다. 지점장, 본점의 전화기에 한강건설뿐만 아니라 우리 계열사, 협력업체 300곳의 계좌도 오늘부로 전부 폐쇄할 것이라고. 그 말이 떨어지자 병철은 그대로 혼절하여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3천억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영식의 분노는 가온은행의 뿌리 자체를 뽑아버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로비 밖으로 나온 영식의 뒤로 가온은행의 유리문 안쪽은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직원들의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했던 강남의 랜드마크가 단 1시간 만에 몰락의 상징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영식은 자신을 보필하는 수십 대의 검은 차량을 뒤로하고 다시 낡은 운동화 끈을 조여맸습니다. 껍데기에 취해 속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남겨진 건 차가운 대리석 바닥보다 더 시린 가난과 절망뿐일 것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양 오만하게 굴던 자들이 자신이 비웃던 노인의 구두, 닦기라도 자처하며 바닥을 기는 그 비참한 풍경을 말입니다. 가온은행 강남 금융센터의 그 높고 화려한 천장은 이제 은주와 병철에게는 자신들의 목을 죄어오는 거대한 무덤의 덮개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3천억 원의 이탈. 그것은 단순한 숫자의 소멸이 아니라 가온은행이라는 거대 공룡의 심장에 칼을 꽂는 행위였습니다. 영식이 은행 문을 나서자마자 가온은행 본점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본점 행장실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고 홍보실은 쏟아지는 기사를 막느라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강건설, 가온은행과 결별선언, 3천억 뱅크런 사태의 서막인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는 이미 영식의 낡은 점퍼 뒷모습과 함께 가온은행의 오만한 실태가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일개 지점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금융위기 조짐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가온은행 본점의 김철수 행장은 직접 헬기를 띄울 기세로 강남센터로 달려왔습니다. 그가 로비에 들어섰을 때 마주한 것은 이미 아수라장이 된 창구와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은주, 그리고 실신했다가 겨우 눈을 뜬 병철의 모습이었습니다. 김 행장은 병철의 멱살을 잡아 올리며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내 놈이 오늘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한강건설 회장님을 문전박대해? 내 놈 목숨 하나로 이 손실을 다 메울 수 있을 것 같아. 행장의 서슬 퍼런 분노에 병철은 대답도 못한 채 거품을 물고 다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은주는 행장의 발치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빌었습니다. 행장님, 살려주세요. 전 그냥 행색이 초라하시길래 정말 회장님인 줄 몰랐단 말입니다. 하지만 김 행장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내 그 천박한 눈이 가온은행 50년 역사를 말아먹었어. 당장 이 지점의 모든 직원은 직무정지다. 그리고 은주 과장, 내년은 평생 금융권에 발도 못 붙이게 할 줄 알아. 행장의 선고에 은주는 그대로 바닥에 머리를 박고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고 VIP 고객들에게 아부하며 쌓아 올린 그녀의 화려한 성이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의 손짓 한 번에 먼지가 되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시각 영식은 한강건설 본사 집무실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상무가 다급히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가온은행 김 행장이 문 밖에서 석고대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서라도 뵙게 해달라고 난리입니다. 영식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에 탁 트인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상무, 사람은 말이야. 잃어본 뒤에야 소중함을 아는 법이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거라네. 돌려보내게. 난 오늘 가온은행이라는 이름 자체를 내 기억에서 지웠어. 영식의 단호함에 상무는 고개를 깊게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었을 때가 가장 맛있는 법이라 했던가요? 영식의 공격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한강건설의 협력업체 300곳에 긴급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늘부로 가온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와 계약을 해지할 것이다. 이것은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내린 칙령과도 같았습니다. 중소기업들부터 중견 건설사들까지 한강건설이라는 거목의 그늘 아래 있는 수천 개의 계좌가 가온은행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의 인출 행렬은 이제 은행 밖 1km 밖까지 길게 늘어섰고 가온은행의 금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할아버지의 집무실 한 구석에서 이 거대한 무너짐을 목격하며 전율했습니다. 할아버지, 가온은행이 정말 망할 수도 있겠어요. 우진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 영식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아, 무너져야 할 것은 무너져야 새로 세울 수 있는 거란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부유한 자에게만 머리를 숙이는 저들의 시스템은 금융이 아니라 사기일 뿐이야. 난 오늘 그 사기의 탑을 허물고 있는 거다. 영식의 눈에는 복수의 쾌감보다 올바른 세상을 향한 노인의 준엄한 꾸짖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쫓겨난 은주는 넋이 나간 채 강남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녀가 멸시하며 지나쳤던 폐지 줍는 노인들이 이제는 그녀를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녀의 손에 들린 명품 가방은 이제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고 화려한 화장은 눈물에 번져 괴물 같은 몰골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발. 그녀의 뒤늦은 참회는 차가운 빌딩 숲의 소음에 묻혀 어디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가온은행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며 폭락했고 이사회는 긴급 해산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린 대가는 가히 파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식의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너진 가온은행의 잔해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심으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영식이 준비한 최후의 일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은주와 병철에게 기다리고 있는 더 처참한 나락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온은행의 심장부에 3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구멍을 낸 영식의 분노는 이제 단순한 돈의 회수를 넘어 오만함으로 가득 찬 가온은행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 위한 마지막 사냥을 시작합니다. 화려한 강남의 밤거리, 가온은행 본점 건물의 불빛은 꺼질 줄 몰랐지만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것은 희망이 아닌 파멸의 비명뿐이었습니다. 영식의 집무실 문을 두드린 것은 가온은행의 김 행장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계를 좌지우지한다는 거물들이 줄줄이 영식의 눈치를 보며 비서실에 명함을 밀어 넣었지요. 하지만 영식은 그 모든 만남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상무, 지금 가온은행 놈들이 살 길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지? 영식의 물음에 상무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본점 이사회에서 긴급 자금을 수혈받으려 하지만 이미 소문이 퍼져 시중 자금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강건설과 척을 진 은행에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영식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바다. 스스로 쌓은 명성이 스스로를 옥죄는 밧줄이 되게 하는 것. 그 시각 파면 통보를 받은 병철과 은주는 가온은행 뒷골목의 허름한 포장마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까지만 해도 명품 수트에 화려한 구두를 뽐내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점 없는 눈동자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지점장님, 우리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은주의 떨리는 목소리에 병철은 대답 대신 독한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끝? 아니, 이제 시작이야. 김행장이 우리를 업무상 배임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대. 3천억 이탈의 책임을 우리한테 다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지. 병철의 말에 은주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냥 노인네 하나 무시한 것뿐인데. 그때였습니다. 포장마차의 TV 뉴스에서 속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온은행, 한강건설의 정격거래 중단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 심화. 내일 오전 중대 발표 예정. 은주는 TV 속 화면에 비친 영식의 낡은 점퍼 뒷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노인이, 저 할아버지가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니. 은주는 뒤늦게 영식이 남기고 간 복지센터 쪽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뒷면에는 영식이 직접 쓴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사람의 무게는 그가 입은 옷의 무게가 아니라 그가 품은 마음의 깊이다. 은주는 그 글귀를 보고 미친 듯이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미 기차는 떠난 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온은행 정문 앞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돈을 빼려는 사람들과 취재진, 그리고 한강건설의 로고가 박힌 대형 트럭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지요. 영식은 우진을 데리고 다시 가온은행 강남센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운동화가 아닌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수제 구두를 신고 한강건설 회장으로서의 위엄을 온몸으로 내뿜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행장을 비롯한 은행 중역들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영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영식은 그들을 굽어보며 싸늘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돈 5천만 원이 없어서 그 망신을 당한 줄 아느냐. 당신들은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한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조롱한 거야. 영식의 선고에 김행장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읍소했습니다. 영식은 가온은행 로비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제 은주가 영식을 내팽개쳤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영식은 상무에게 서류 가방을 내밀라고 손짓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인출 신청서가 아니라 뜻밖에도 가온은행의 지분 15%를 인수하겠다는 계약서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3천억을 빼서 은행을 망가뜨리더니 이제는 그 은행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는 영식의 대담한 전략에 숨이 멎을 지경이었지요. 김행장, 내가 가온은행을 사겠소. 하지만 조건이 있네. 영식의 눈빛이 칼날처럼 번뜩였습니다. 이 은행의 간판을 내리고 가난한 자도 노인도 낡은 옷을 입은 사람도 당당히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새로운 은행을 만들 거야. 그리고 병철과 은주, 그 두 사람은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해. 영식의 최종 통보에 김행장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영식은 오만의 상징이었던 가온은행을 해체하고 사람 냄새 나는 새로운 금융제국을 건설하려는 것이었습니다. 3천억이라는 거대한 칼로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진정한 부의 가치를 심으려는 노 회장의 위대한 결단이었지요. 하지만 은주와 병철에게는
더 처참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식의 인수가 결정되자마자 그들은 은행 로비에서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 거리로 내던져졌습니다. 어제 영식이 당했던 그대로 말입니다. 길바닥에 나앉은 은주의 귀에 영식의 마지막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분수를 알라고 했나? 이제 내 분수가 무엇인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은주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절규했습니다. 이제 가온은행의 간판이 내려가고 한강건설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영식의 더 깊은 속내와 충격적인 진실이 공개됩니다. 금빛 찬란하던 간판이 뜯겨나가고 그 이름만으로도 기세등등하던 권력자들이 쥐 죽은 듯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차가운 진실만이 남게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 금융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가온은행의 간판이 강남 한복판에서 땅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3천억이라는 거대한 숫자로 오만의 성벽을 허물어버린 영식의 최후. 일격은 이제 복수를 넘어선 거대한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식의 명령에 따라 가온은행 강남금융센터의 상징이었던 푸른 로고가 크레인에 매달려 맥없이 내려왔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강민생금융이라는 투박하지만 힘있는 현수막이 걸렸지요. 영식은 찢어진 점퍼 대신 단정한 감색 정장을 차려입고 다시 로비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김행장을 비롯한 본점 이사진들이 영식의 뒤를 병풍처럼 호위하고 있었지요. 영식은 창구 직원들을 하나하나 매서운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은주와 병철이 떠난 자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남은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영식은 마이크를 잡고 로비를 가득 메운 취재진과 고객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빌려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그동안 사람의 옷차림으로 등급을 매기고 가난한 자의 절박함을 비웃었습니다. 영식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은행의 모든 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담보가 없어도 옷차림이 초라해도 사람의 눈빛 속에 깃든 성실함이 최고의 담보가 되는 은행을 만들겠습니다. 영식의 선언에 로비에 모인 시민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시각 지옥보다 더한 나락으로 떨어진 은주는 경찰서 취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온은행 본점에서 그녀를 업무상 배임과 고객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은주의 화려했던 화장은 눈물과 땀에 범벅이 되어 기괴하게 변해 있었고 명품 정장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안 그랬어요. 다 지점장님이 시킨 일이라고요. 은주는 비명을 지르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형사는 냉담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은주 씨, 본인 명의로 된 비밀 계좌에서 VIP 고객들의 정보가 거래된 정황이 다 포착됐습니다. 회장님 한 분만 무시한 게 아니라 이미 뒤에서 구린 짓을 많이 하셨더군요. 은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영식이 단순히 자신을 쫓아내려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추악한 이면까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영식은 프로파일러와 같은 예리한 감각으로 이미 가온은행 내부의 부패를 읽고 있었고 은주는 그저 그 부패의 고리 중 가장 약하고 오만한 고리였을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병철 역시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며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영식의 3천억 인출은 가온은행의 부정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거대한 낚싯바늘이었던 셈입니다. 영식은 집무실에서 상무로부터 이 소식을 보고받았습니다. 회장님, 병철과 은주는 이제 재기불능입니다.
법정 최고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식은 창가에 서서 저 멀리 가오는 행하니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바뀐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상무, 복수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네. 저들이 흘리는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권력에 대한 아쉬움일 뿐이야. 그러니 절대 동정하지 말게. 영식의 눈빛은 복수를 끝낸 자의 허무함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설계하는 창조자의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진은 할아버지의 곁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돈으로 복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라는 무기로 오만한 자들의 가면을 벗기고 그 안에 숨겨진 추악한 본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진의 물음에 영식은 우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진아, 이제 시작이란다. 돈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돈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보여줘야지. 가온은행의 몰락과 한강민생 금융의 탄생. 이것은 대한민국 금융사에 기록될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영식의 낡은 점퍼는 이제 전설이 되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주와 병철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될 긴 형벌의 시간일 것입니다. 수의를 입은 은주와 병철이 영식 앞에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하는 처절한 장면, 그리고 영식이 준비한 최후의 가르침이 공개됩니다. 여러분, 악인의 종말은 이토록 차갑고도 확실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강남의 대리석 바닥 위에서 고고하게 고개를 쳐들고 노신사를 노숙자 취급하며 침을 뱉던 은주와 병철. 이제 그들은 번쩍이는 명품 수트 대신 푸르스름한 수의를 입고 차가운 쇠창살 안에서 자신들이 짓밟았던 그 노인이 휘두르는 정의의 칼날 앞에 사르르 떨고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왜 그들은 인생이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서야 피눈물로 배우게 된 것일까요? 가온은행의 간판이 내려가고 한강민생,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선포한 그날, 영식은 구치소 접견실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충직한 임원진들의 호의도 없는 삭막한 공간에서 영식은 다시 그 낡고 보풀 일어난 점퍼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갑을 찬 채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온 병철과 은주는 영식을 마주하자마자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고소만 취하해 주십시오. 은주는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눈물을 쏟아내며 접견실 유리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어제 그녀가 영식에게 퍼부었던 노숙자 쉼터, 아니니 나가라는 독설은 이제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있었습니다. 영식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병철은 한때 지점장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은주 과장이 시키는 대로, 아니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랬을 뿐입니다.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평생 개처럼 살겠습니다. 영식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병철을 응시했습니다. 지점장, 당신은 개처럼 살 자격도 없네. 개는 주인은 알아보지만 당신은 사람의 눈 속에 깃든 진실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영식의 나직한 목소리에 병철은 숨이 턱 막히는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식은 품 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유리창 너머로 보여주었습니다. 은주 과장, 아까 이 통장에 잔액이 40만 원밖에 없다고 비웃었지? 은주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영식은 통장을 천천히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통장은 내가 50년 전
처음 건설 현장에서 등짐을 지고 받은 일당을 차곡차곡 모은 통장이네. 내전 재산 3천억의 뿌리가 바로 이 40만 원이었어. 당신은 내 돈을 비웃은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80년의 세월과 땀방울을 비웃은 거야. 영식의 일침에 은주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보잘것없는 숫자가 사실은 거대한 제국의 씨앗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유리벽을 손톱으로 긁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회장님, 전 그냥 예쁜 옷 입고 성공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영식은 서글픈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죄가 아니지. 하지만 그 성공을 위해 타인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짓밟는 순간 그것은 범죄가 되는 거라네. 당신이 입은 명품 옷이 당신의 인격을 대신해 줄 거라 믿었겠지만 보게나.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수의야말로 당신의 본성이 만든 진짜 옷이 아닌가. 영식의 마지막 선고는 은주의 영혼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접견실을 나오는 영식의 뒤로 병철과 은주의 처절한 비명과 통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평생 금융권 근처에는 얼씬도 못할 뿐만 아니라 수조원대 자산가를 모욕하고 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로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영식은 구치소 정문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씁쓸했지요. 우진은 할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마음 푸세요. 저들이 저지른 죄만큼 벌을 받는 거니까요. 영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독 시렸던 겨울바람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상무 준비하게. 가온은행 아니 한강민생금융의 첫 번째 대출 심사 대상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낡은 옷을 입고 가장 거친 손을 가진 사람들이 될 것이야. 영식의 결단은 이제 대한민국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권력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희망이 되는 세상을 향해 노신사는 다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끝난 줄 알았던 이 이야기에 아직 하나의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영식이 3천억 원을 인출했던 진짜 이유, 그리고 그가 낡은 점퍼를 고집하며 은행을 찾았던 숨겨진 목적이 마지막으로 밝혀집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천억의 잔고입니까? 아니면 나를 우러러보는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여기 대한민국을 뒤흔든 3천억 뱅크런 사태의 주인공 영식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카드가 공개되는 순간 우리는 돈보다 무서운 진심의 위력을 목격하게 됩니다. 화려한 복수극의 끝에서 영식이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 그 전율 돋는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치소 접견실을 나와 한강민생금융으로 이름을 바꾼 은행. 본점에 들어선 영식은 제일 먼저 행장실이 아닌 일반 창구의 딱딱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찢어진 소매를 대충 꿰맨 그 낡은 점퍼 차림 그대로였지요. 주변의 젊은 직원들은 이제 그를 알아보고 혼비백산하여 달려나왔지만 영식은 인자하게 웃으며 그들을 만류했습니다. 아니네, 오늘은 회장이 아니라 고객으로 왔으니 순서를 기다려야지. 영식의 곁에는 손자 우진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우진은 오늘 할아버지가 왜 다시 이 낡은 옷을 입었는지, 왜 그토록 5천만 원이라는 숫자에 집착했는지 그 비밀을 듣게 될 참이었습니다. 드디어 영식의 차례가 되었고 영식은 새롭게 채용된 젊은 행원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은주처럼 명품 향수를 뿌리지도 않았고 영식의 옷차림에 인상을 찌푸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행원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영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5천만 원을 좀 찾으려고 하네. 이 돈으로 우리 손자 결혼 자금을 보태주려는데 내 통장이 좀 낡았지? 영식이 내민 통장은 은주가 쓰레기처럼 내던졌던 바로 그 40만 원짜리 통장이었습니다. 행원은 공손하게 두 손으로 통장을 받으며 전산을 확인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잔액은 충분하십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현금으로 찾으시는 건 위험하니 수표나 이체는 어떠실까요? 영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진아, 들었느냐? 이 청년은 내 옷이 아니라 내 용건을 듣고 내 지갑이 아니라 내 안전을 걱정하는구나. 내가 오늘 다시 이 옷을 입고 온 건 바로 이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다. 영식의 고백에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이 숙연해졌습니다. 사실 영식이 처음 가온은행을 찾았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돈을 찾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후에 한강건설의 거대한 자산을 운용할 금융 파트너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숫자에 눈이 멀었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영식만의 마지막 인사청문회였던 셈입니다. 은주와 병철은 그 황금 같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오늘 이 이름 모를 청년 행원은 영식의 진심을 알아봄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영식은 5천만 원이 든 봉투를 우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이 돈은 내 3천억보다 귀한 돈이다. 내가 평생 잊지 않으려 노력했던 나의 시작이자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겸손의 무게다. 우진은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돈을 다루는 것은 사람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운 것입니다. 그 시각 차가운 감방 바닥에 누워있던 은주는 교도관이 넣어준 신문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한강민생금융, 담보 없는 신용대출 1호, 실행이라는 기사와 함께 영식이 낡은 점퍼를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지요. 은주는 자신이 노숙자라 비웃던 그 옷차림이 사실은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을 상징하는 훈장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벽에 머리를 찧으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남은 건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명품백도, 높은 직함도, 그리고 사람들의 존중도 모두 사라진 차가운 정적뿐이었지요. 영식은 은행 문을 나서며 시원하게 펼쳐진 강남대교를 바라보았습니다. 상무, 이제 내 숙제는 다 끝난 것 같네. 나머지 잔금 2,950억 원은 전부 사회환원재단으로 돌리게. 가난해서 공부 못하고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이들의 든든한 통장이 되어주라고 말이야. 영식의 마지막 명령에 상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조원의 자산가였던 영식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에 돌려주고 다시 처음에 40만 원짜리 통장 하나만을 품에 안은 채 평범한 노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달리고 있습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껍데기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따뜻한 진심입니까? 영식의 낡은 점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의 숫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슴 속에 새겨진 신뢰가 만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가온은행의 간판은 내려갔지만 영식이 심어놓은 사람, 중심의 가치는 이제 대한민국 금융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석양을 등지고 손자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가는 영식의 뒷모습, 그의 찢어진 소매 사이로 비치는 노을빛은 그 어떤 명품 옷보다 눈부시고 아름다웠습니다.
오만한 자들에게는 서슬퍼런 칼날로, 선량한 이들에게는 따뜻한 방패가 되어 주었던 노신사의 위대한 여정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지금 어떤 통장이 들어 있습니까?